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번째 기소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핵 교리를 개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가계비 총액이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 태업에 이어 서울 지하철이 인력 감축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1억 600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때부터 수행을 맡아온 배모 씨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이른바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고 이런 배 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청한 소고기, 초밥 등 음식 75건, 889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부터 세탁비, 집안 제사에 쓸 과일을 살 때도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고 직원 초과 근무용이나 간담회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구매했는데 비서실은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 대표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임차료와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최소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경모 씨와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5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개를 동시에 소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서울에서,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수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보태지면 수원에서 받는 재판도 2개로 늘어납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과 수원으로 가며 형사재판 5개를 동시에 소화하려면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12월에도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위해 5차례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데 17일에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송금 재판까지 같은 날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아직 공판 준비 단계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후 5개 재판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총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과 재판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검찰을 방화범에 빗대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옮겨붙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명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배임 혐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며 도덕적,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 자신의 말대로 법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여진이 새 가시기도 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연일 가중되는 상황.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둘러싼 공방으로 뒤덮이면서 전국 혼란은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 40대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졌습니다. 처음 경찰에 신고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지 않아 2시간쯤 뒤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말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하고 그 안에 온도를 높여가지고 차량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작동되든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구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연구원 가운데 40대 1명과 30대 1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20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경찰도 노동부와 함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미사일이 브리안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 시설을 타격했으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러시아 서북부 쿠르스크에 한해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의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공개된 핵 교리 문서에 따르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규정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사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왜 에이테크음스에 유독 민감할까요?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에이테크음스는 크기에 비해 파괴력 있는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의 경우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분리돼 피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다연장 로켓과 함께 이른바 강철 B로도 불리는데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라크전에서는 미사일 기지를 공략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우리 군에도 배치돼 재작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이테크음스 사용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300km의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80km 수준이 미사일 최장거리였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단순 방어를 넘어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넓은 표적. 그러니까 이제 병력들이 집결해 있거나 또는 어떤 주유소나 또는 비행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약고 같은데 그런 데를 주로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음스 사용 승인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사용을 승인하며 입장을 바꾸자 러시아는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테크음스 미사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북한군 파병에 맞서 단계별 대응을 강조한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고 밝히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측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구속 이후 2번째로 조사했습니다. 명 씨 측은 공천 대가로 오갔다는 돈의 흐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말이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강혜경 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가 공천 개입 의혹을 돈 문제로 덮고 있으며 명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여론조사 업체 P&R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항공연구소의 여론조사 때 ARS용 전화회선을 대여해준 곳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인 여론조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는지가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이후 관련자들을 매일 불러 조사하며 공천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검찰이 어떤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명주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창원시 도시계획 논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순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은 창원시 문서를 공개하고 명 씨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거주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거지역 종 상향권은 시 단독주택 거주민들의 수건이라며 명 씨의 개인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경호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분풀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여름부터 여러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를 위해 연습을 시작한 거란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연합 군사 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는 거 점치셨습니까? 또 경호처가 골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있는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제 골프를 쳤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엄호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는 골프장에서 12시간 잠복했던 트럼프 당선인 암살미수 용의자에 빗대 기자들의 취재를 막은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껏 대통령의 골프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며 야당의 예산 삭감이 분풀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두 손 두 발 다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려 한 것을 두곤 거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 젊은 행정관들한테 뭐 칠상신이 이렇게 얼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미자, 왜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반말합니까? 박찬대. 왜 자꾸 반말하냐고?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 등에 쓰일 필수 경비 위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불투명한 예산은 대폭 깎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 3분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은행권 가계비 총액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 규모가 2분기보다 18조 원 더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인 가계신용이 1913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빚은 1분기에 3조 1천억 원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해 3분기에는 무려 18조 원 늘어나 2천조 원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계빚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 9조 6천억 원 증가했지만 2분기에 16조 7천억 원 늘었고 3분기엔 무려 2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3분기 증가액 22조 2천억 원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고강도 대출 조이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하반기 들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가계비 증가세가 4분기부터는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7월 이후 둔화되고 있어 주택 거래에 후행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들어 은행을 피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 같은 풍선 효과 차단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다음 달 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기간 종료와 동시에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앞서 진행되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전후한 보름간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 공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노조는 서울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인력이 줄어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험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정부의 임금 인상 기준을 4년 연속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파업 쟁의행위 출정 집회와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일단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해를 적용해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지금까지 조사해온 검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게 6번째죠? 예, 기소는 6번이고 재판은 5번째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오늘의 또 검찰의 기소 보도자를 보면서 아 정말 대선에서 지면 이렇게 서럽구나.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래서 승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정말 패자는 이렇게 정치 탄압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그 예산 유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아니면은 식비 아니면 관용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사용에 조금 더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위한 기소 그리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냐. 예.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예전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것이 다시 검찰로 가면서 이렇게 기소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거를 검찰이 다시 살렸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때 내부 고발인 조명일 씨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 사건이 다시 올해 조명받고 초에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수사가 검찰이 진행된 것이죠. 예.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볼 텐데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몄다라는 내용인데 혐의 내용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사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도지사, 뭐 시장, 뭐 또 부서별 뭐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적으로 샌드위치다 또 과일이다 어떤 제수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적 용도로 쓴 것이죠. 이것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윤리 의식이 저는 전혀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쓸 때마다 또 허위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직원 격려라든지 뭐 또 기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허위 서류를 또 밑에 하위 직원들한테 다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제 덮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직원들도 함께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 관용차를 뭐 일시적으로 그 김혜경 씨가 쓰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스티커까지 해서 이제 그 의전 차량으로 위조를 해서 김혜경 씨가 전용으로 그런 어떤 관용 차량을 쓰게 만드는 건지 최소한의 어떤 윤리 의식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는 해도 너무한다고 조성래 의원이 하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해도 너무하는 이런 어떤 범죄 행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치 보복이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금 그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낙연 당시 그 경쟁 후보가 고발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쌍방울 지금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좌파 진영의 한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고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카 사건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배소연 씨 밑에 있는 당시 7급 조명 씨의 내부 공익 제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위기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적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민주당이 변명 아닌 변명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저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도 너무한다의 한 가지 대표 원희룡 제주도 지사 시절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5년 8개월 동안의 밥값을 1억 1천만 원 썼거든요. 당시에도 뭐 수상한 결제라고 해서 소고기 와규나 코스 요리 식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탁 금지법이나 업무 추진비 규정을 피하는 꼼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의 제기가 2022년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랑 제주경찰서에 넘어가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뭐 전 의원은 지금 친윤 중에서도 친윤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이 정권에 묻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 무죄다, 무권 유죄다. 이런 방식으로의 정말 정적주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수사를 했으면 정말 저희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로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에는 종류가 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용차 부문 같은 경우는 이게 6천만 원 넘게 6,540만 원으로 이제 경기도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였죠, 이 차량을. 지금 사모님 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관용차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재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차 공간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도 의원은 당시에는 출퇴근할 때 집을 항상 수행비서들이 이렇게 픽업을 하러 오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의 그런 주차 스티커 붙입니다. 그래야지 매번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등록할 때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사와 출퇴근할 때 관용차가 이루어지면 이런 스티커들이나 이런 것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용이 사적 사용이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에서의 다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가족용으로도 차량이 나오나요? 가족용은 아니죠. 공무상의 업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출퇴근 사용에서의 그런 활용까지도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이냐에서는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오늘의 검찰의 수사 보도가 일방적으로만 망신주기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회의 비용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는 다퉈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내용들이 드러난 거는 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관용차가 출퇴근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출퇴근용이라면은 경기도의 공용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용 그 주차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항상 그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씨 그 집에 주차를 한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배임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다 지금 압수수색에 의거해서 확실히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신의원님께서 권일용 그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추정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업무상 추진비의 어떤 그 도지사 혹은 그런 어떤 공식적인 업무로 쓰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배임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지금 기소가 뭐 검찰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1심 김혜경 그 씨의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 해당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판사가 이런 어떤 그 사적 그 유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했고 심지어 배소연 씨에 대해서도 사적 비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소연 씨의 월급까지도 검찰에서 배임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하지 않나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만 기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과 사용의 사적 사용 얘기하면 우리가 최근에 청문회한 이진숙 방통심의위원장의 그런 그 법카로 인해서 파리크라상도 가고 막 그랬던 명절 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의 결과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공정하냐라고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5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공직선거법에서 1심이 우리가 우려한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상 외로 정말 우리 당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재판 결과들이 우리 당의 434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다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재판의 어려움은 또 민주당의 어려움과도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이 있으면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보강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가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법적 이런 어떤 그 다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그 개인이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 차원에서 어디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많은 국고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 정당 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의 일정한 어떤 부분으로 이제 변호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혈세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부당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1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패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무죄고 뭐 벌금 나왔자 뭐 80만 원이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니까 또 사법부에 대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등 정말 엄청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도 같이 수렁으로 같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당 자금은 결국에는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죠.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모든 걸 다 당비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연루됐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런 434억에 대한 보전과 명운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공직선거법의 그 1심 판결을 보면서 2심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법률성인 대응이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뭐 정관예우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당내에서 대표 변호인단을 또 꾸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 국민 공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어떤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이게 결국에는 중앙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사용의 적법성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걸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중앙선관위에 한번 물어보고 그럼요. 적법하다라고 예. 했을 때 사용하는 거군요. 예, 특히 의원들도 여러 가지 정치 자금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영역에서는 사용 가능합니까? 항상 사전에 물어보고 문제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들도 고소고발이나 재판 대응이나 이런 것들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꼼꼼하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거여서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 사안이라 신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게 사법살인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좀 재판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었고 이게 되레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 격앙돼 있죠. 사실 당황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을 받으면 저희 의학에서도 나오는데요. 감정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은 차분해지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에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여론 조성이나 그런 다른 방식으로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지를 하고 2심 재판 그리고 나머지 재판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1심 판결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문기를 몰랐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요. 사진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안 친 거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판단을 좀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심에서는 항소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백현동에 대한 부지 매입의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압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감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그렇게 사법부가 재단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설득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15일 그 1심 판결을 앞두고도 15일 판결보다 25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주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좀 준비를 덜 하지 않았나. 사실은 무죄가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사실 검찰 구형도 25일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중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차분히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박지원 의원은 너무 빠르다. 이른바 신삼김도 생각 안 할 것이다. 본인들도 생각 안 할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공천을 좀 철저했기 때문에 정말 일당 지배 체제를 어떤 때보다도 민주당에 지금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움직임이 있으면 최민희 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아마 다를 겁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미 독일에 가서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다든지 또 경기도에 일찍부터 친문 세력들이 좀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해가지고 많은 친문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준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어떤
친문도 그렇지만 특히 친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 공직선거법도 그렇지만 25일 위정교사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본인의 재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8일에는 김인섭 지금 그 백현동 관련된 당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29일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의 또 항소심 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항소심 대북 송금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 대북 송금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1심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끝나고 이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지사가 지금 도지사하고의 관계에서 당연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문제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주식시장에 빗대면은 거래 정지 상태인데 대북 송금 사건 선고까지 나오면은 아마 상장 폐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또 왜 주식에 빗대어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지금으로서는 하여튼간에 재판 대응을 잘 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첫 번째 민주당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뭐 3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적 상상을 합니다. 내가 또 당대표가 되고 내가 대선 주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하겠죠. 근데 다만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 당에 지금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외에 내가 대안이 되겠소 손 들고 나오는 순간에 당연히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약간 원외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도 못하고 있는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 원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가 이번에 공천 못 받고 출마를 못했지만 정치를 그만할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일회든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래도 민주당의 굵직한 원로들 모셔다가 유인태 총장님, 뭐 김부겸 총리님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일부 조명을 해주고 그럼 우리가 또 대안 세력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도모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도 이 선거 이후에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본인이 정치는 계속 할 거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언제 기회가 올지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당의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잘 엮어내고 그러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중요한 또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초일의 그런 움직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데 신삼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하고 이제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여당, 지금 민생 행보에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당내 개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조경태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거명된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긁어서 부스럼 네. 일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예, 지금 딱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는 거듭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요. 친한계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긁어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이런 어떤 논란이 벌어진 게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 사실은 잘 없는 케이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파 보수 그 정당 게시판은 통상적으로 좌파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고 좀 점잖게 좀 논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한 비판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 본인과 또 대표 또 가족 이름에 다수가 지금 이제 있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내용도 비슷하게 다 비판을 하고 시간대도 한 1분, 2분 간격으로 계속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도용을 했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면서 고의로 이런 것을 글을 게시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사안이 지금 벌어진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도 지금 수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뭐 당사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와 둘러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먼저 당무 감사를 통해서 도용이 됐으면 도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우파 보수 정당의 어떤 당당한 태도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당무 감사를 안 밝히고 오히려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자체가 당원들 간에 지금 많은 좀 불만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한계에서는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을 이렇게 수사하고 당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다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다분히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익명 게시판인데 이미 그게 그 오류로 인해서 관리자의 오류인지 뭐 어떤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류로 인해서 작성자들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버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큰 어떤 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조경태 의원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가족이 글을 썼다 한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막 런동은 해가지고 원래 인터뷰 백볼 잘하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 도망치는 모습들이 짤로 많이 돌았어요.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히 가족 내에서 가족들 다 이미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팩트를 알고 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 보면 분명히 캥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 한동훈 대표의 언론 대응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한 게 있으면요, 곧바로 즉시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뭔가 불리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하루 늦게, 며칠 늦게 아니면 수동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뭔가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는 한 분이 작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분이 뭐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안이 왜 만만치 않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쉽지 않은 당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성매매로 그냥 곧바로 쫓아낼 수 있는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친윤과 각지는 모양새를 그동안 몇 번 보여오면서 사실은 한 대표가 불편한 많은 세력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더 내몰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의 그런
꼬투리로 잡혀서 본인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면 예.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과 각지거나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 낼 수 없고요. 그럼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정치의 앞에서 먹구름이 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에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서버 보전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또 내부에서는 또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친한계 또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이것도 참 어떻게 풀려 나갈지 보수들의 대응에 대해서 관전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진짜로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이 당원 게시판에 개입이 돼 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당에서 내몰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좀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어떤 사례가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동명이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관련된 어떤 가족 명의가 지금 상당수가 지금 현재 뭐 도용이 됐든지 이용이 됐든지 하면서 지금 게시글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가족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가족이 누군가에게 또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당 대표로서의 그 도덕성은 굉장히 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좀 문제되는 게 이 당내에서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일부 또 언론에서 당 게시판에 대해서 보도를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안을 알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고의로 좀 흘렸다 이런 또 의심도 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그게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예.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게시판 내용을 전혀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들 좀 종합해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당 내외 어떤 그 위신, 도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많은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렇게 해도 정말 당당하게 제왕적 어떤 당 대표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도덕적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으면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좀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앞두고 한미 군사작전 계획이 시민단체 그리고 중국 측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에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교체용 미사일과 전자장비 등이 들어가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당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완벽하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찰병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현 정부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쪽 인사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전에 반입 사실을 시민단체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감사원은 여기에
2급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의 청구로 시작된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유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과 문 씨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 씨는 조사에 앞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김정숙 여사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대면이나 유선 조사를 수차례 통보했다가 서면 조사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조사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수원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대포 소리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폭삭 내려앉은 공장 지붕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창문 안에는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이른 아침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전자제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있던 70여 명은 모두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파편이 튀고 폭발음까지 들리면서 근처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대포 소리 같이 뻥뻥 하고 굉장히 크게 났어요. 유리창이 이렇게 파편이 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희뿌연 연기가 일대를 가득 메우면서 수원시는 공장 근처 도로를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뭐 쾌쾌한 냄새 나고 또 사람들이 좀 마스크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가서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냄새가 좀 많이 났거든요. 가서 소방당국은 공장 3층 생산동에 있는 축전기 제조기계에서 불이 시작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는 27일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모두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추공의 그 위치나 그런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금 다 마쳤고요. 다음 주 27일 날 저희 개발 전략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시추 작업을 저희 그 예정한 대로 저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미군이나 유학생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영국인 항해사라고 소개한 외국인 남성과 SNS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남성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짐을 붙였는데 일본으로 잘못 갔다며 대신 통관비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다른 세관 비용도 내달라는 요구에 A씨는 1억 원을 대출받아 모두 1억 6천만 원을 송금해줬지만 남성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국에 이제 휴가차 한국에 놀러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한테 my dearest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A씨에게서 돈을 뜯어간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조직이었습니다. 미군이나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국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직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외로움 등 심리적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배송비 등 각종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68회에 걸쳐 1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잇따른 피해 신고에 집중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내 총책인 40대 러시아인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서 해외에 있는 사기 일당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동맹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은 마이크 왈츠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동맹들이 부담을 더 지도록 터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can be allies and friends and have tough conversations, practically begging our NATO allies to share their defense burden. The 2% of GDP is not a distant goal. 2달 뒤 떠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2기 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을 이어가야 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recently concluded extraordinarily generous and gracious host nation support arrangements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조기에 만나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대화를 처음 추진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며 3국 협력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rilatera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will certainly continue because I remember it was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which began to talk about Korea, 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미국 우방 가운데 4번째로 많고 대미 투자액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첫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새벽 3시 25분쯤 탄도미사일 6발로 브리안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 가운데 5발을 브리안스크 상공에서 격추시켰고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한 가운데 한국전 휴전을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적용하기엔 상황이 다르다는 우리 정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미국이 공인을 풀어주면서 외교전도 격화됐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거짓말을 거듭해왔고 이젠 북한군까지 끌어들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e Kremlin has turned to the DPRK, first for arms and now for manpower. At least 10,000 soldiers sent first to eastern Russia and now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s bordering Ukraine have begun engaging.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이테크스 공인 해제를 문제 삼으며 맞섰습니다. Issuing, according to the mass media, suicidal permissions to Zelensky to use long-range weapons to strike inside Russia.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 휴전을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is that the battlefront of the Korean War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was more or less similar to the border of status quo antebellum. 특히 영토의 20%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인명살상을 외교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사선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연세대 측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히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260명의 예비 합격자 권리가 공정성이 침해된 채 시험을 본 만여 명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는 오늘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며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해당 분야 전문가 재검토를 통해 오류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변호인단 재편 등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도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응에는 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을 위한 별도 변호인단에 꼬리자거나 1심에서 사실상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변호인단의 보수 성향이나 선거법 전문의 전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기준이면 김건희 여사는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과거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의 궤변과 판박이고 이미 기각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신 대여투쟁의 수위를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피켓 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민생 행보와 메시지에 공을 들이며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린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방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정년 연장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 차원의 위원회 출범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민생 현장 방문은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며 반사 이익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기류도 읽히는데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중산층 등을 겨냥한 구체적 정책 의제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로 이 같은 행보가 더 본격화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쟁보단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야당과 차별화를 깨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확정 판결 시 400억 원대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못 박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대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대야 공격이란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향후 6개월이 보수 쇄신의 골든타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친윤계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친한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내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며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소추안 초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불기소 관여 행위와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발의해야 해 12석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단독 발의가 불가능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남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주요 피의자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자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내일 공학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불법 행위는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부산동이 공학전환 몰라야다 투표 놓고 공학전이 떳떳하냐 일방적인 결정 말고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내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레커로 적은 반대 문구가 가득하고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관 등 점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 측은 내일 오후 공학 전환 등에 관한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었는데 총회에서는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총장 직선제 안건까지 논의해 학교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혐오 발언이나 그런 부분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처를 없앤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추산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나 수업 거부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이라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학생 등의 신고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재학생 사이 갈등의 파장은 학교 밖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고 학생들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학내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공학 전환을 정식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단체 행동을 멈추라는 학교 측과 논의 자체를 철회하라는 학생들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양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인기가 높은 산양유를 우유에 소량 섞고는 100% 산양유라고 속여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산양유 원료 수입업체 창고에 원료가 담긴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선반에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고급으로 알려진 산양유 100% 제품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산양유 100%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닙니다. 소화하고 산양유를 섞인 겁니다. 이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산양유보다 상대적으로 싼 우유를 이용했습니다. 원료를 만드는 인도 제조사에 대량의 우유와 소량의 산양유를 섞도록 지시했는데 산양유는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보시면 눈으로 구별이 안 되고요. 입도나 텍스처도 사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산양유 원료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는 다시 비용을 아끼겠다며 가짜 산양유보다도 싼 우유 단백질 제품을 몰래 섞어 완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팔린 제품은 41톤, 모두 18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들은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없는 산양유 가공품을 따로 만들어 업체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양유 100%로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제품 4.4톤을 압수하고 유통 판매된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꾸밈없는 일상을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술방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비판도 받으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출연진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심위는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음주 장면과 함께 방송하면서 음주를 미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술 먹방은 지상파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상파보다 규제가 덜한 유튜브에선 더 쉽게 술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취중진담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술방 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술방이 음주를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미디어 음주 장면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연령 제한이나 경고, 문구, 표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유튜브나 OTT 등은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 미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툭하면 술을 마시는 장면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교적 관대하게 취급되는 미디어 속 음주 문화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가 붙잡혔는데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순찰차 석 대가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이 운전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운전자는 끝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경찰 여러 명이 힘을 합친 뒤에야 끌려 나옵니다. 지난 17일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20km를 15분에 달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하며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과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난폭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줄줄이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앞서 서울 강남대로에서도 음주 의심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40분쯤. 경찰은 안방과 작은 방에서 각각 숨져 있던 쌍둥이 자매를 확인했습니다. 40대 친모 A씨는 범행 4시간여 만에 집과 30k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두 딸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는 뭔지 모르니까 불쌍하지. 애기가 또 쌍둥이 일했어. 경찰도 다 오고, 강력 행사도 오고, 또 이제 구급차도 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아동학대 이력이나 생활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뭐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좀 상당히 힘들었다. 또 살인으로 지금 구속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영아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광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로 열어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20대 남성 승객 A씨가 여객기 오른쪽 출입문 R1 도어 레버를 조작해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승객 A는 도어 너머에도 객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사고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입국하게 한 뒤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남성이 그물을 정리하고 수확한 가리비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 양식장에서 일하면 편하고 임금도 많다는 홍보 영상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는 알고 보니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며 비자를 받았는데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겁니다. 대회엔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엔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게 하고 입국시킨 뒤 이곳에 취업시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현역 마라톤 선수와 50대 전직 코치 등입니다. 위조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인장으로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케냐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도왔습니다. 마라톤 대회 페이스메이커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한 케냐 마라톤 선수만 7명. 일당은 입국과 취업 대가로 케냐 선수들 임금에서 3,40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창원 해양경찰서는 일단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달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대북전단 살포가 강원도 고성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어선을 이용한 해상전단 살포는 어선법 위반이라는 해경의 설명에 따라 다른 선박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다른 선박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입출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렸습니다. 또 신세계와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도 예년처럼 시간을 달리해 용인 선영을 찾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외국계 유명 기업들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도 이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본국에 챙겨가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19개 매장이 있는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입니다. 고물가의 대용량 묶음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이 무려 2,186억 원. 이전 회계년도보다 15.8%나 늘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절반이 넘는 1,500억 원을 미국 본사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당기 순이익을 뛰어넘는 2,000억 원을 본사에 배당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도 고배당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반면 코스트코의 기부액은 12억 2천만 원 정도로 배당액의 1%도 못 미칩니다. 다른 외국계 업체도 행태는 마찬가지. 국내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해 순이익의 81.5%에 이르는 4,127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겼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450억 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지만 같은 기간 기부금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루이비통은 2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가져가고도 기부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등 사회공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수익 등을 창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제는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공헌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가는 국내 기업과 달리 상생은 나 몰라라 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의 행태가 국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일하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 23%는 경력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15세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고용률이 6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2.4%포인트 늘었습니다.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121만 5천 명, 15.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육아나 출산에 대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육아는 여성 경제 활동의 걸림돌입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따로 놓고 보면 23%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많을수록 고용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6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 고용률이 50%대에 불과합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와 결혼, 임신, 출산, 자녀 교육 등 아이와 관련된 이유가 95%를 넘습니다. 일을 해도 육아와 가사 부담은 더 큽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한창 일할 나이인 과장급을 기준으로 남자는 가정일에 주당 30.2시간을 쓰는 데 비해 여자는 41.4시간을 썼습니다.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3시간으로 전체 근로자보다 4시간 가까이 적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함께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보강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에서 등굣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묻지마 범죄 도미노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부서진 흰색 SUV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주변엔 어른과 어린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더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 등 여러 명이 돌진하는 차량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78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탓인지 아이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성난 학부모들은 운전자를 끌어내려 마구 때립니다. 고의성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开车故意撞马儿，你看的，从那边撞到校门口头，就开回来又撞，你看这个人好恶劣，他说社会不公。 앞서 11일에도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장수성 이싱에 있는 직업학교에선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불만을 사회 전체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투영해 화풀이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누적된 불만이 모방 범죄 도미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질랜드인 수만 명이 원주민 마오리족과의 건국 조약을 재정의하려는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뉴질랜드 의회. 법 제정에 반대하는 마오리족 출신 의원이 사본을 찢으며 기합과 함께 전통춤 하카를 추기 시작합니다. 동료 의원들에 이어 방청석 관중들까지 동참하자 곤욕스런 표정의 의장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들이 하카까지 추며 반대한 법안은 뉴질랜드 건국의 근간인 와이탕이 조약을 재해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40년 영국 왕실과 마오리족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원주민의 토지와 언어 등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파 연립정부 일원인 뉴질랜드 행동당은 해당 조약이 마오리족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며 법적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uccessive governments have encouraged that division. The division is there whether this bill is here to reveal it or not, and we cannot afford to ignore it any longer. 마오리족 자주권을 상징하는 깃발을 든 뉴질랜드인 수만 명이 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북섬에서 의사당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평화 행진을 이어온 마오리족 시위대를 격려하며 법안의 철폐를 외쳤습니다. 하카를 주도해 하루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던 의원도 참가했습니다. We are the kingmakers, we are the sovereign people of this land, and the world is watching us here. Not because of the system, not because of the rules, but because we Haka. 현지 언론은 이번 시위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롬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외국인을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구인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를 위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검토 끝에 법무부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대중교통 관련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서비스직인데 여기에 외국인을 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객을 모셔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언어 또 그 탑승객들 언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기사는 승객들과 접촉이 많고 공익적인 측면도 높은 직종이라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복잡한 서울 지리도 알아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부에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는데 법무부는 조만간 임금과 비자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유엔 봉사단이 오늘 제7대 총재에 오른 유준상 신임 총재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유 총재는 취임사에서 유엔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총재에 오른 유 총재는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4대까지 연이어 4선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 특임교수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재개장하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입장료 신설을 놓고 정부와 교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열린 프랑스 주교회의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객에게 5유로의 입장료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또 입장료를 거두면 연간 7,500만 유로의 종교유산 유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계는 종교시설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내세우며 입장료 부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해 논란을 일으킨 토트넘 팀 동료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10만 파운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벤탄쿠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그가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등 인종차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자국 방송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줘도 모를 거다,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 이을용 감독이 프로축구 2부 리그 경남FC 사령탑을 맡습니다. 경남 구단은 국내외 리그와 국가대표 선수 경력, 폭넓은 지도자 경험을 가진 이을용 감독을 10대 사령탑으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을용 감독이 정식 사령탑으로 K리그 구단을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남녀 모두 블로킹에서 값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영석과 이다현이 주인공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주말 겨울 코트에선 블로킹에서 의미 있는 기록 2개가 나왔습니다. 일요일 한국전력의 신영석은 블로킹 3개를 추가해 통산 1250개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1호, 2년 전 은퇴한 이선규의 기록을 넘어선 다음 공격을 한 번 막아낼 때마다 V리그의 역사는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트 야마토와의 속공 호흡도 척척 들어맞고 있어 신영석은 다른 해와 달리 시즌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제가 좀 슬로우 스타터라 좀 주위에서 많이 좀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초반에 좀 잘 풀려서 이번 시즌만큼은 좀 슬로우 스타터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거고. 현대건설 이다현이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잇따라 상대 공격을 차단합니다. 부키리치 완벽한 후위 공격까지 단독으로 막아내며 한 세트에만 블로킹 7개, 한 세트 최다 블로킹 기록을 2개나 뛰어넘었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세트당 1.03개로 블로킹 1위. 속공도 팀 선배 양효진에 이어 2위로 네트 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터를 읽자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바꿨었는데 그렇게 머리에 뭔가 내 개념을 정립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공격 득점을 하면 1점이지만 그걸 막아내면 사실상 효과는 2점. 끌려가던 흐름을 단번에 바꾸고 앞서가던 분위기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블로킹에서 시즌 초반부터 고수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를 제물로 3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원정 경기에서 레오와 신펑, 허수봉의 삼각편대가 32점을 압작하며 삼성화재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김천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20점을 사냥한 니콜로바의 활약에 힘입어 GS칼텍스를 3대1로 제압하고 시즌 2승을 수확했습니다.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임된 유도훈 전 감독이 3억 3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 3천만 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단의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짝 찾아왔던 때이른 추위가 물러났습니다. 오후부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도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2도, 대구 5도로 늦가을답게 기온 자체는 낮지만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쌀쌀한 정도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남 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밤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